이 거리가 이렇게 될 줄 그땐 몰랐어요. 강남의 상징이던 가로수길. 한때 애플스토어 효과로 황금 상권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공실지옥, 유령 골목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감정가 600억짜리 건물도 유찰되고 밤이면 불 꺼진 상가들만 남았죠. 그 거리 한복판에 오래된 계약서를 들고 멈춰 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지난 시간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로수길에 불빛이 꺼진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저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고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한 뒤 지난달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 당일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후배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했어요. 감상에 젖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숫자와 원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퇴직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까지 모두 계산했어요.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20년은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해. 그때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최진수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현아, 축하한다.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지. 최 과장은 목소리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너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묵혀둘 거야? 아직 생각 중이야. 안전하게 굴리려고. 그럼 내 말 잘 들어. 지금 강남 가로수길이 완전 대박이야. 애플스토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미친 듯이 올랐어. 거기 상가 건물 하나만 사놔. 월세로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로수길 임대료 시세, 공실률, 유동인구 통계까지 모두 뒤졌어요. 데이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몰리는 핫플레이스, 해외 브랜드 입점 러시, 안정적인 상권 성장세.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최 과장과 함께 가로수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도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세련된 카페, 편집숍,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봤지? 이게 가로수길이야. 여긴 절대 안 망해. 최 과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1층 카페의 월 매출, 2층 의류 매장의 유동인구, 3층 미용실의 회전율. 모든 게 수익성 있어 보였습니다. 진수야, 리스크는 없어? 리스크? 여기가 어딘데? 강남이야, 강남. 애플이 20년 임대료 600억을 한 번에 냈다고. 그런 곳이 망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마지막 실수일까?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매입 가격, 대출 이자, 예상 월세 수입,
공실 리스크까지 모든 변수를 엑셀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할 만해.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퇴직금 다 넣는 건데. 괜찮아. 내가 계산했어.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숫자만 다뤄온 사람이니까요. 제 계산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계산식엔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 시대의 흐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그 모든 게 제 계산표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나 가로수길 건물 사겠어. 전화기 너머로 최 과장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의 마지막 계산을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이제 건물 주시네요. 공인중개사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5년간 월급쟁이로 살다가 이제 건물 하나를 소유한 사람이 되다니요. 건물을 처음 둘러볼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층에는 브루클린 로스터스라는 감성 카페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장 이준혁 씨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여기서 3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요즘은 SNS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실제로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라떼 위에 거품 사진을 찍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선 외국인 커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르 몽드라는 여성 편집숍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직접 공수한 옷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사장 김서연 씨는 30대 초반의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었어요.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저희 매장 어때요? 작년에 비해 매출이 40% 올랐어요. 가로수길이 지금 완전 핫하잖아요. 3층 미용실 헤어 아뜰리에의 박민수 실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예약이 꽉 차서 신규 손님 받기도 힘들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와요. 4층 스타트업 사무실에선 젊은 개발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정우진 씨는 28의 청년 창업가였어요. 저희 회사 작년에 투자 받았어요. 여기 가로수길이 이미지도 좋고 직원들도 출퇴근하면서 활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층에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웃고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첫 월세가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열어보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층 카페 550만 원, 2층 편집숍 480만 원, 3층 미용실 420만 원, 4층 사무실 380만 원. 한 달에 총 1,83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이것 봐요. 정말 들어왔어요.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당신 대단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에서 저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제야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소. 35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주말마다 저는 가로수길을 산책하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에서 나와 제 건물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았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은행나무 가로수, 트렌디한 간판들, 커피 향기,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1층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혁 씨가 직접 내려준 핸드드립 커피였어요. 건물주님 맛있으세요? 응, 좋네. 장사 잘 되나 보네? 네, 감사하게도요. 요즘은 일본 관광객들이 SNS 보고 많이 찾아와요. 준혁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3시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거리의 활기가 유리창을 타고 실내로 스며들었죠. 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내 노후를 지켜주는 거야. 첫 월세를 받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가로수길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애플 스토어가 정식으로 오픈한 거예요. 오픈 당일 저는 호기심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블록을 가득 메웠고 방송국 카메라들이 즐비했어요. 애플의 하얀 로고가 선명한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환호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대단하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브랜드가 가로수길에 들어왔다는 건 이 상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뒤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뉴스 봤어? 애플이 20년치 임대료를 600억 원에 계약했대. 한 번에 말이야. 600억? 20년치를? 그래. 그러니까 1년에 30억씩 내는 거지. 미쳤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에 30억이면 한 달에 2억 5천. 제 건물 전체 월세의 1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주말 저는 다시 가로수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곳곳에 임대료 인상 소식이 들려왔고 건물주들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건물 옆 건물주 김태수 사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사장은 저보다 먼저 이 동네에서 건물을 운영하던 선배였죠. 박 사장님. 요즘 어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박 사장님. 혹시 지금 월세 얼마씩 받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적당히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너무 착하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애플 들어오고 나서 우리 동네 완전 핫플레이스 됐잖아요.
저는 작년에 비해 40% 올렸어요. 40%요? 그럼요. 안 올리면 손해예요. 옆 건물은 50% 올렸다던데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로수길 평균 임대료가 평당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제가 받고 있는 금액보다 3,040% 높은 매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너무 싸게 받고 있었던 건가?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계산이 시작됐어요. 만약 30% 올리면 얼마, 40% 올리면 얼마. 숫자들이 꿈속에서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기로요. 월요일 아침 저는 1층 카페에 제일 먼저 들렀습니다. 준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혁 씨, 잠깐 앉아봐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월세를 조정하려고 해요. 아, 네.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30% 정도. 준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요? 그럼 550만 원에서 715만 원이네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이게 적정선이더라고요. 애플스토어 들어오고 나서 가로수길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준혁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건물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인건비, 원두값, 재료비 다 오르는데 매출은 그대로거든요. 그래도 손님 많이 오잖아요. 주말엔 자리도 없던데 손님이 많다고 다 남는 게 아니에요. 한 손님이 커피 한 잔 시키고 2시간씩 앉아 있으면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건물주님,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 미안하지만 이건 사업이에요. 제가 너무 싸게 받았던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가야죠. 2층 편집숍 김서연 씨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물주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분명히 3년간 동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계약 갱신 시점에 재조정하는 건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30%씩이나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과 비즈니스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3층 미용실 박민수 실장은 아예 눈물을 보였습니다. 건물주님, 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단골 손님들 다 여기 있고 지금 나가면 다 잃는 거예요. 민수 씨, 제 입장도 이해해줘요. 저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세보다 싸게 받으면 제가 손해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입자들한테 월세 인상 통보했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시세에 맞춰서 30% 정도. 여보, 그 사람들 괜찮을까요? 괜찮아.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야. 감당할 수 있어.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2달쯤 지났을 때
1층 카페 준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건물주님, 저 다음 달 말로 나가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왜? 월세 715만 원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지난 2달 적자였어요.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정리하고 임대료 싼 곳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장사 잘 되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준혁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주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손님이 많다고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원두값, 우유값, 인건비 다 올랐는데 커피값은 못 올려요. 올리면 손님이 안 와요. 요즘 사람들 다 성수동, 연남동 같은 데로 가더라고요. 성수동? 거기가 여기보다 낫다고? 네. 임대료가 여기 절반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가로수길은 비싸다고 안 와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 성수동 얘기뿐이에요. 준혁 씨가 나간 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나갈까? 하지만 준혁 씨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1층 카페는 텅 비었어요. 브루클린 로스터스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출입문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1층이 비었어. 새 세입자 좀 알아봐 줘. 알았어. 그런데 도현아, 요즘 가로수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 공실이 꽤 늘었어.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이런 좋은 입지가 오래 비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1층은 비어 있었어요. 문의 전화는 몇 통 왔지만 월세를 듣고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700만 원이요? 너무 비싸네요. 요즘 가로수길 공실률이 40% 넘는데 그 가격은. 여름이 지나갈 무렵 2층 편집숍 김서연 씨도 찾아왔습니다. 건물주님, 저도 계약 만료되면 나갈게요. 서연 씨까지? 네. 요즘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싸니까 다들 거기서 사더라고요. 여기 월세 내고 직원 2명 쓰는 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온라인 하려면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데 왜 가로수길에서 비싼 월세 내요? 서연 씨도 결국 나갔습니다. 2층도 텅 비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가로수길을 걸어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임대 문의 현수막들 뿐이었어요. 옆 건물도 건너편 건물도 곳곳에 공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 건물 김태수 사장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김 사장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건물 내놓으려고요. 반값에. 네. 왜요? 공실이 절반이에요. 월세 안 들어오는데 은행 이자는 내야 하고 더 버티면 파산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온 월세는
3층 미용실 420만 원과 4층 스타트업 380만 원, 총 800만 원뿐이었어요. 은행 대출 이자가 월 650만 원인데 이제 겨우 150만 원 남는 거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매일 밤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1층과 2층의 어두운 창문을 올려다보면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생각했어요. 30% 인상이 너무 과했나? 아니야, 시세에 맞춘 거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의 눈물을 봤잖아. 서연 씨가 얼마나 호소했는데? 그때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주말 오후 저는 신사역에서 제 건물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거리는 한산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수길에 화려했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의 창문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어요. 2020년 초봄 뉴스에서 코로나19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곧 잡히겠지. 하지만 세상은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월 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어요. 3월이 되자 가로수길 거리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3층 미용실 박민수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주님,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계약이 있잖아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정부에서 영업 제한했어요. 문 열어도 예약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 급여도 못 줬어요. 민수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만요. 4층 스타트업 정우진 대표도 비슷한 전화를 걸어왔어요. 건물주님, 저희도 재택근무로 전환했어요. 투자사에서 지원금이 끊겼고 직원들 절반을 내보냈어요. 월세를 절반만 낼 수 있을까요? 절반이요? 네. 아니면 저희도 나가야 해요. 이미 사무실 정리하고 있어요. 결국 4월 3층과 4층도 비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건물 앞에 서서 4층 창문까지 올려다 봤어요. 모든 층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단 한 곳도 불이 켜진 곳이 없었죠. 이게 말이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은 활기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안내. 3일 이내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80만 원. 이번 달 대출 이자 650만 원을 낼 수 없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만 했어요. 월세 수입 0원, 대출이자 650만 원, 관리비 120만 원, 재산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잠을 못 주무시네요. 걱정이 많으시죠? 미안해요. 당신까지 걱정시켜서. 은행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자라도 유예받고. 다음 날 저는 35년간 다녔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후배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응. 대출건으로 상담 좀 받으려고. 후배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이미 3개월 연체 상태세요. 이러면 신용 등급이. 알아. 그래서 왔어. 코로나 때문에 월세가 안 들어와서 그래. 이자 유예 같은 거 안 돼? 정부 지원책이 있긴 한데요.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대상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안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행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된대. 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래.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퇴직금까지 다 넣었는데. 그날 밤 저는 혼자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임대 문의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애플스토어마저 철문을 내렸더군요. 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4층 건물이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만든 계산표의 결말인가? 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5년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지만 인생이라는 계산식엔 팬데믹이라는 변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계산은 단 하나의 변수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손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어 봉투를 뜯었어요. 발신인은 1층 카페를 운영했던 이준혁 씨였습니다. 건물주님께 안녕하세요. 1층에서 브루클린 로스터스를 운영했던 이준혁입니다. 갑자기 편지 드려서 놀라셨죠? 사실 나가고 나서도 건물주님께 한 번쯤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처음 이 자리에 카페를 열었을 때가 기억나요. 2017년 봄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죠.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첫날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망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밤새 원두 볶고 새벽에 빵 굽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커피 내렸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 카페가 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지점도 내고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건물주님께서 월세를 30% 올리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715만 원. 제가 한 달 벌어서 직원 2명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원두가 재료비 빼면 적자였죠. 건물주님께 호소했던 그날 사무실 문을 나오면서 울었어요. 복도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시지? 시세? 원칙?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건물주님을 원망하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건물주님도 건물주님 입장이 있으시니까요. 35년 직장 생활 하시고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노후 준비하셔야죠. 지금 저는 성수동에서 작은 카페를 다시 시작했어요. 임대료가 여기 절반이에요. 공간은 좁지만 단골 손님들이 따라와 주셨어요. 어제 한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가 가로수길보다 더 좋아요. 조용하고 아늑해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화려한 간판과 비싼 임대료가 전부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좋은 커피 한 잔 내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건물주님, 처음 계약할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로수길이라는 꿈의 무대에 설 수 있게 해 주셔서요. 비록 마지막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건물주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준혁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편지예요? 1층 카페 하던 준혁이가 보낸 편지야. 뭐라고 썼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가로수길에 갔습니다. 제 건물 1층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먼지가 쌓인 카운터, 빈 선반, 구석에 놓인 의자 하나. 준혁 씨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죠? 이 날씨엔 콜드브루가 최고예요. 환하게 웃던 준혁 씨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편집숍 르몽드가 있던 자리. 김서연 씨가 옷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이하던 모습이 보였어요. 이 옷은 제가 직접 파리에서 가져왔어요. 한국에 딱 3벌밖에 없어요.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층 미용실. 박민수 실장이 가위질하며 손님과 대화하던 곳. 선생님, 머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늘 밝게 웃던 민수 실장. 4층 사무실. 정우진 대표와 젊은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 우리 회사 꼭 성공시킬 거예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우진 대표. 저는 4층 창문에서 가로수길을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거리, 꺼진 간판들, 임대 문의 현수막들. 이 모든 게 제 욕심이 만든 결과였어요. 그때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저는 주머니에서 준혁 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한 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건 월세가 아니었어요. 꿈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았던 거죠.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건물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간 숫자만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준혁 씨의 눈물, 서연 씨의 호소, 민수 실장의 애원.
그 모든 게 제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감정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월세 550만 원 뒤에는 새벽부터 원두를 볶던 준혁 씨가 있었고 480만 원 뒤에는 파리까지 날아가 옷을 공수하던 서연 씨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는 결국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연체가 6개월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매달 적금을 깨고 아내 명의 통장까지 털어서 이자를 메웠지만 한계였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최 과장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도현아, 정말 파는 거야? 그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최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가로수길 건물들 안 팔려. 공실률이 40% 넘어가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해. 매물은 넘쳐나는데 매수자는 없어. 그래도 팔아야 해. 감정가보다 낮춰서라도.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어? 저는 숫자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최 과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 가격이면 내가 산 가격보다 20억이나 낮잖아. 알아. 그래도 지금 안 팔면 경매로 넘어가. 그것보다는 나아. 최 과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가로수길 투자하라고 했잖아.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욕심이었어. 매물이 나가고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째, 3달째. 여름이 지나도록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건물 팔아도 은행 빚 다 못 갚잖아요. 우리 집까지 팔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해. 당신이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하지만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막막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다 갚기엔 부족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최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아, 한 분이 관심 보이시는데 가격을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아. 얼마나? 지금 내가 부른 가격에서 또 2억.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아, 미안해. 근데 이게 지금 최선이야. 다른 매수자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알았어. 그렇게 해. 계약일,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어요. 서류를 검토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상태가 안 좋네요. 공실이 전부고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이 가격도 사실 비싼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건물에 제 퇴직금 전부와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는데 이제 헐값에 넘기는 거죠. 최 과장이 계약금 수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수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사무실을 나오자 최 과장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현아, 힘내. 응.
저는 마지막으로 제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가로수길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제 건물 앞에 서자 출입문에 임대 완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바람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제 발밑에 쌓였어요. 집에 돌아와 정산을 했습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 은행 대출과 이자, 연체료를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퇴직금의 절반도 안 됐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퇴직 후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 안정적인 월세 수입, 건물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게 허상이었어요.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표. 완벽했던 그 계산표에는 단 하나가 빠져 있었죠. 사람.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꿈을, 그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는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인가 봐.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건물을 팔고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으로는 전세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경기도 의정부의 낡은 빌라 2층, 방 2개에 거실 하나. 가로수길 건물 1층 카페만큼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텅 빈 거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욕심 부린 탓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돈도 얼마 없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일 나가야죠.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저는 구청 시니어 클럽을 찾아갔습니다. 2층 상담실에 들어서자 젊은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8입니다. 상담사가 컴퓨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전에 하시던 일이 뭐였어요? 은행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아, 그럼 서류 정리나 꼼꼼한 일 잘하시겠네요. 마침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구한다는데 어떠세요? 도서관이요? 네. 책 정리하고 대출 반납 도와주고 서가 관리하는 일이에요. 주 3일 하루 4시간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의정부 시립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고 서가 사이를 오가며 책을 정리했어요. 어르신, 이 책 어디에 꽂아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책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청구기호가 여기 813번 서가에 꽂으면 돼.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준혁 씨가 떠올랐어요. 준혁 씨도 저렇게 젊었는데 내가 그 젊은 사람의 꿈을 짓밟았구나. 오후 2시쯤 저는 반납된 책들을 수레에 싣고 서가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책들을 나르다 보니 허리가 아팠어요.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은행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봤는데 이제는 책을 나르는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6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좀 쉬었다 하려고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익숙해지면 나아져요. 이 선생님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정리해고 당하고 여기 온 지 3년째라고 했어요. 근데 박 선생님은 은행 다니셨다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퇴직금으로 건물을 샀다가 다 날렸어요. 아이고, 요즘 부동산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줬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미안해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하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제 탓이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로수길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 씨가 호소하던 모습, 김서연 씨가 눈물 흘리던 얼굴, 박민수 실장이 애원하던 목소리. 그때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월세를 30% 말고 10%만 올렸더라면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서관에 초등학생 단체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이용법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책은 소중한 거예요. 다음 사람도 볼 수 있게 깨끗하게 봐야 해요.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책 좋아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엔 경제책만 봤어. 돈 버는 방법 같은 거. 근데 지금은 사람 이야기가 담긴 책이 좋더라. 왜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사람을 안 봤거든. 숫자만 봤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월급날이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90만 원. 가로수길 건물에서 받던 월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ATM 기계 앞에 서서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90만 원. 예전에 1층 카페 준혁이가 한 달에 715만 원 내던 게 생각나는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시세니까, 원칙이니까. 근데 지금 이 90만 원을 받으니 알겠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숫자만 봤어. 통장 잔액, 대출 이자율, 임대료 시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지. 715만 원 뒤에는 새벽부터 원두 볶던 준혁이가 있었고 480만 원 뒤에는 파리까지 날아가 옷을 사오던 서연 씨가 있었어. 집으로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애플 스토어가 600억 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옆 건물이 40% 올렸다는 말에 눈이 멀어서 30%를 올렸지. 원칙이라면서. 그 원칙이 사람들을 내쫓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월급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퇴근길에 산 작은 꽃다발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이런 저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있어줘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라 창문 너머로 작은 놀이터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 가로수길의 화려한 불빛보다 이 작은 놀이터 가로등이 더 따뜻하다는 걸. 월세 1,830만 원보다 땀 흘려본 90만 원이 더 떳떳하다는 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보이더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나를 겁니다. 허리는 아프겠지만 마음만은 편할 거예요.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가로수길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불빛이 남아있죠. 욕심이 남기고 간 상처는 컸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짜 평온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이어줍니다.